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모신 날, 오늘날이 바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렇죠. 예. 1979년 12월 12일 예. 군사변란이 일어난 지 45주년이 되는 날이고, 오늘 출근길에 들으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4.13 마지막 발표했는데 조금 듣고 왔습니까? 예, 저도 들으면서 왔는데요. 아무래도 열흘 남짓한 시간이 흘렀는데 본인이 그 사이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 흔적이 보였습니다. 근데 첫째로는 변명, 그리고 아직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 가지에 비유하면서 지금까지 비판해 왔는데 돈키호테, 벌거숭이 임금님, 그 다음에 엄석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다행인데 진짜 결합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오늘 보여준 모습은 돈키호테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허상을 만들어서 그 허상과 싸우는, 근데 그것을 어떤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허상과 싸우려다가 자멸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난 제일 충격적인 게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한 걸 말하자면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서 들여보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쇼킹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담화문을 정확히 보면은 저는 텍스트로 이제 또 받아봤는데 보는 순간 사람의 뇌구 조상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있고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 필터링이 참 안 되는구나 했던 게 국방장관을 시켜서 점검해보라고 했다 라는 거는 애초에 업무 분장상으로는 아니면은 그렇죠. 이 머리에서 나올 때 여기 막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말이 되는가 안 되는 거를.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보면서 정말 공색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하는 자리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실체를 제일 근접해가지고 제일 정확하게 알았던 우리 이 대표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이야기를 하다가 문매를 맞고 드디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날이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계엄 선포는 오히려 그 발상이 부정선거 광신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관위를 점거해가지고 그 자료를 떼내면은 거기서 지난 4월 총선을 뒤집을 엎을 수 있는 자료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망상에서 출발할 거 아닙니까? 망상과 더불어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물 수사를 주로 했던 특수부 검사였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무서운 지경입니다. 지금 이 전형적인 선관위를 군 병력을 동원해서 들이치겠다는 생각은 흔히 얘기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은 자기도 멈칫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몇 명의 참소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병력을 동원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했던 수사들이라는 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예? 예를 들어 제가 굳이 열거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공동지감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새로운 거였거든요. 경제 공동체로. 예. 예전에도 저희가 대통령의 측근 또는 친족이 비리에 연루된 거는 자주 봤었죠. 예를 들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들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결국 이분들을 수사해가지고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사과하고 그 측근들은 친족들은 감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거를 대통령에까지 어떻게 미치게 하기 위해 결국 했던 경제 공동체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놨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넣어야지만이, 그러니까 탄핵은 둘째치고 형사적으로 굉장히 불명예 안겨야지 본인이 검사로서 성과를 내는 것이다. 자기 확신적인 수사를 했던 것이고, 저는 일면에서는 오늘 또 공교롭게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 나오지만은 조국 대표를 처음에 수사할 때 했던 초기의 아이템과 오늘 결국 판결이 나는 아이템이 다릅니다. 예, 처음에는
사모펀드니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캐다가 나중엔 지금 무상미가 됐지. 위조, 사문서 위조 같은 걸로 이제 가는 건데, 저는 이 윤석열 검사를 스타 검사로 만들어준 그 저인방식 수사라는 것이 국민들의 그 권력층에 대한 반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의 정치적 위기치에까지 올라오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굳이 말하자면 윤석열 한동훈 조였거든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향점을 찍어주면은 수행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한동훈 검사였을 텐데, 이것도 참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어떤 고무줄 잣대에 따른 수사로 정권을 내리고 정권을 올리고 하려고 했던 이거 제가 편법 아니었나 싶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사태를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예.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병력을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장악한 거 그거거든요. 예. 이거는 일종의 판타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건 뭐 리얼리티 쇼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하는 데 대한 큰 문제점을 드러내는 건데 예. 이게 난 제일 결정적이라고 봐요. 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건 원래 예. 기도하는 바지만 이거는 망상에 가장 고급 정보를 보고받는 대통령이 가장 저질의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병력을 동원했다는 거 이거 세계 역사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권력에는 사실 가장 막강한 권력이 정보에 대한 권력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경찰, 정보계 형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해외 정보단 국정원이라든지 그리고 검찰에 들어온 수많은 비리 첩보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그런 공적 채널을 다 버리고 결국 돈벌이에 매진한 유튜브에 그렇지. 의존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러면 이제 국가가 아니었다. 아니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컬트 집단이지, 컬트. 그렇죠.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개선을 무시하고 이제 비선을 들이는 순간부터 그렇지. 문제가 됐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비선을 들였기 때문에 지탄받은 건데 저는 보통 비선이라 함은 그래도 예전에 뭐 사직동팀이라든지 뭐 그런 약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직화해가지고 하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그거 관계없는 뭐 하다가 온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유튜버들한테 휘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라는 예.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음모론에 약하다는 것을 맨 처음 간파해가지고 예. 그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예. 결국 그 사람들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2022년 7월에 밀려나는 예.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지적들을 했는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사석에서 저에 대해서 뭐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했다 이런 얘기 듣고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하니까 잘 몰라서 제가 이런 걸 지적하고 조언해준다 생각했던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소위 말하는 멤버 유지 논문 그거를 이제 저에게 당 차원에서 방어를 해달라. 그래서 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교수 출신을 다 모아가지고 이 논문은 문제가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게 상식선에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은 진실이 바뀌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건입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후보님 눈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의원 110여 명이었는데 의원 하나하나는 생각보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전혀 효과도 없는 이벤트 하나로 2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을 멍텅구리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앞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하나의 아주 그건 제가 겪은 일화의 단편이지만 그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내가 밀어붙이면 된다. 그리고 사람은 소모품이다. 이 인식이 강했던 거죠. 나중에 그래서 그걸 또
소위 윤핵관들 밀어붙여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교수 명단이라는 걸 갖고 왔어요. 대통령이 계속 하라, 그러니까 후보 하라니까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요, 그 제가 굳이 뭐 나눠서 죄송하지만은 정상적으로 정교수 하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디 뭐 강사 한번 나갔던 분 이런 분들만 모여가지고 후보를 위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만 남는 과정에서 겪어왔던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그냥 아주 부수적인 사소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네.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 그게 메인 스트림에 들어올 줄은 몰랐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외로운 시기를 한 2년 보낸 거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음모론과 싸우고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권력과 싸우고 더구나 이 대표를 비판하는 보수 언론 네. 더구나 사가지 없다는 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견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과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되게 유명한 말로 그 당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본인이 과학적 관측과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그 사람에게 상당한 탄압을 가하면서 너 이 뜻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이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형성한 것이 제가 단순한 평가 정도가 아니라 저도 나름 탐구를 하고 이게 애초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받으니까 저는 제가 그래도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논증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 당시에 제가 대표할 때 중진 의원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비겁했다 보는 것이 부정선거는 아닐지 몰라도 부실선거는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행동했던 거죠. 저는 그것도 제가 강하게 반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미 논리적으로 다 반박을 다 했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어서 지금 그렇지. 마지막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테러를 열어주는 순간 저는 이런 문제는 여러 번 참고할 것이다 다시. 그런데 마치 그 당시에 보면 제가 참 이름을 대기도 죄송하지만은 뭐 부실 선거론을 또 밀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더구나 요새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부정선거론은 안 믿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니까 뭐 선관위를 조사해야 된다든지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저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항상 제가 쓰는 용어 뭐냐면은 야만이다, 비문명이다라는 말 쓰거든요. 이 말이 자극적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밖에 정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야만에 대비되는 것이 문명일 텐데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 또는 자연에서의 그런 약육강식의 원칙이나 이런 것에서 탈피하는 것이 문명이거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고기를 뜯어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의한 사회적 원칙에 따라 가지고 사회를 운영한다는 게 문명일 것인데 다수가 어떤 선택을 하면은 그 질서를 버리고 우리가 의심하고 타박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선동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저는 그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거는 또 다른 독재자 같습니다. 왜냐면 선동 능력이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구조고 굳이 말하자면은 그것의 현신이 히틀러였죠. 그러니까 그런 야만은 절대 겪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사태를 보는 잣대로서 이제 야만이냐 문명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뭐 좌우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번의 이 계엄 사태는 짧게는 제6공화국에 말하자면은 폭탄을 던진 거고 길게 보면은 1948년 이후에 우리가 건설해온 이 자유민주 시장경제라는 문명의 테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의미가 크고 그런 점에서 이런 또 야만적 테러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논리도 없는 야만적 테러를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한국에 우선
군대, 경찰, 수뇌부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고 예. 지금 이 순간에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예. 아무도 말을 못하고 외신들은 지금 한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세계적 미스터리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보수가 생각해온 안보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재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20년 동안 보수가 이끌어왔던 담론은 반사적으로 이제 뭐 종북 담론도 중간에 있었고 주적이 누구냐에 대한 담론도 이제 있었고 한데 이걸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보면은 미국의 주요 가치, 안보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시시각각 변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는 것이 지상 과제였던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대두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 변화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안보관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대통령 담화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안보관이라는 것이 소위 주적관이라고 하는 그 대북 안보를 넘어서지 못하는 편협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우리 안보에 지금 지난 한 1년 동안에 김정은이 가한 위협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한 위협이 몇 배는 크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보수와 예. 우리 이 대표가 대표한다고 예. 보는 뭐 혁신 보수의 예. 차이점인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발작을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서는 말릴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는 예.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현존하는 명백한 예. 위험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할 수는 없겠지. 지금 당연하죠. 말하는. 당연하죠. 근데 이것을 당연히 북한의 위협을 실존하고 이것을 최우선 위협으로 두는 건 맞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아주 지상의 적으로 모든 걸 치환하고 변환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버리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좌파단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어떤 시위를 한다 그러면은 북한과의 연계선이라는 걸 찾아봐라가 이제 첫 번째 지령이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가 이 사태를 풀어가는 방법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끝없이 그런 거를 이제 가고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뭐 부정선거도 보면은 그 끝으로 가면은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이게 원래 그 주어부터 해가지고 육하원칙에 따라가지고 설명을 못하니까 주어가 누구냐 그러면은 옛날엔 문재인이 했다. 이러다 지금은 중국이 공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때 중국과 공산 세력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그 큰 덩어리, 그 엄중한 대북 안보와 엮어야지만이 이게 보수 진영에서 폭발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계속하니까 오히려 논리 자체가 항상 저열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게 결국 한국의 보수가 반공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 그렇죠. 반공 이론주의.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한국의 보수는 지금도 유효한 이념이 반공 자유민주주의라고 봐요. 반공을 뺀 자유민주주의는 그건 남태평양에서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반공이 반드시 붙어야 되고 그러나 그 반공은 자유와 민주에 의해서 견제되는 그런 균형 있는 거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윤석열은 가짜라고요. 가짜 보수입니다. 아, 그렇죠. 가짜 보수고 철저하게 보수는 팩트에 기반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팩트를 이탈한 순간부터 그는 보수고 뭐 좌파고 뭐 아닌데 나는 그래도 아직도 이 전통적 보수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이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권력투쟁이다. 이건 난 변함이 없다고 봐요. 이 현실로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표 되기 전에도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체제 경쟁의 의미가 사라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통일교육의 관점도 제가 90년대에 이제 받을 때랑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던 것이, 그때는 북한을 이해하고 알기가 내용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북한과 한국의, 이 대한민국과의 뭐가 이제 차이가 있냐,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얼음 보숭이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막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왜냐? 나중에 만약에 통일이 되든 아니 북한 급변태가 나든 간에 북한의 것을 하나라도 우리가 받아서 인정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체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북한의 시스템 받을 것이냐, 교육 시스템 북한의 시스템 받을 것이냐,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대북 교육이나 아니면 대북 간의 틀 자체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시스템을 어떻게 이식하고 우리가 이것을 확장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체제 경쟁에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들의 전지전능함을 거의 광고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들은 이미 뭐 체제 경쟁을 포기하고 협박 수단인 핵 하나 들고 이제 저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젊은 세대한테 가장 와닿지 않는 부분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저는 저들의 주장에 동조할 만한 젊은 사람이 지금 있느냐 그러면은 저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저쪽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걔네가 대한민국의 사회혼란을 위해서 이런저런 걸 하고 있다. 저는 예전에 그 간첩단 사건인가 뭔가 창원 간첩단 사건이 걸렸을 때 거기 그 아저씨들이 받은 지령 중에 이준석이가 대한민국의 그 제1야당의 당대표가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그 악마화해라 뭐 이런 게 지령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옛날같이 뭐 아주 치열하게 뭐 난수 지령을 내리고, 그래서 뭐 지령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작 자금을 간첩선을 내려보내가지고 그걸 받아서 공작하고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구글에 Gmail로 그냥 지령을 내리고 뭐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공작 자금을 송금하고, 그러니까 얘네도 참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북한의 공작이라는 것도 딱 이제 이 수준까지 왔구나, 그런 거죠. 이제. 자, 그런데 그런 거죠. 이제. 자, 그런데 시급한 질문을 네. 해드렸는데, 만 40세 언제 되죠? 제가 3월 31일에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은 3월 30일 이후에 대선이 이루어지면 출마 가능합니까? 예, 그럼 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보통 60일 정도, 보궐대선은 60일 정도를 시간을 두니까 1월 31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 확정되면 그러면 나갈 수 있고 아닌 법. 아, 1월 30일 전에 네.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오면 불가능하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겠네요. 뭐 제가 고민할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저는 이번에 그 내란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그거는 실제로 워낙 연루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 걸릴 재판이라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돼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한 달 반은 넘겨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예, 근데 그거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왜냐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지금. 예, 뭐 저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 12.12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을 때랑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반란군 지도부죠. 자기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또 실제 그 당시에 그걸 막기 위해 있었던 수경사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긴박하게 대응했냐, 이런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실체적 진실이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고, 저는 배가 침몰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온 것이 이제 거기 기생하고 있던 그런 쥐떼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 굉장히 증언할 사람이 많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계엄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네.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결정이나 특히 청와대 졸속 이전 결정이나 그 패턴이 똑같거든요. 예. 정보 판단의 오류. 그렇죠. 그게 덧붙여서 자기 확신. 예. 그리고 이게 틀렸다고 밝혀졌을 때 유턴하지 않고 그냥 직진하다가 그렇죠. 결국 이런 맞습니다. 정면 충돌 사태를 이렇게 패턴이 같은데 또 하나 같은 게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견제를 해야 될 한국의 보수 지식인들이 안 했고 예. 특히 보수 언론이 안 해가지고 사실은 이 사태에 나는 한 30% 정도는 한국 보수 지식인 언론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에는 예전에 대통령 선거 경선 때도 제가 당 대표로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 제가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봤을 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경선 후보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그때 최종 TV 토론을 그 당시 한 4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대 14번까지 늘리자고 제가 주장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최대한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려고 했던 거죠. 네. 이게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어도 사람을 여러 번 해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가장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유승민 의원이 그때 천공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오고 그때 학문 치민임 하면서 이렇게 또 의료행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제기하니까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하고 끝나고 이제 유승민 의원에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푹 찌르면서 했다는 이 항의가 이게 선배님 잘못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천공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구나. 예, 이게 정상적인 해명이나 반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조언도 들은 바 없고 이렇게 팩트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평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당신이 천공을 어떻게 하냐? 천공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증을 서버렸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천공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노정시켰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대화해보면은 그 집 내외가 말하는 방법이 좀 약간 특이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번 계엄 사태도 영향을 끼쳐도 봅니까? 저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확인할 만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그 집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의 배경이 되는 상징적인 용어가 주술, 그다음 망상, 음모론 이런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신이 혼미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팔다리 다치면 정형외과 가고 마음이 아프면 정신병원에 가면 되지만 영혼이 망가진 사람은 사실 구제하기 힘들잖아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화를 반추해보면요. 대화의 마지막 결론을 본인의 대화로 끝내야 된다는 감각관념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는 것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은 본인이 그걸 하려면 지적 우월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근데 그게 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좋아하고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반대로 공부를 게을리하였던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제가 그날 그 부정선거 얘기 저한테 4.15 이랬을 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로 그날 제가 가장 놀랐던 대화는 아무래도 그때 입당하기 전에 대선 주자고 제가 당대표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한테 바로 나오던 게 대표님 저 그 사람 압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제가 예전에 그 범죄정보과장을 했는데요. 그 사람 이런 거 사고도 치고 해가지고 이런 비리 첩보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정치적 자질이나 아니면 언행이랑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디서 자기가 봤던 그 사람에 대한 비리첩보 이런 걸 바탕으로 그 사람 평가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비극이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의 용인술이 저랬겠구나.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식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거 아닙니까? 특수부 검사의 가장 악습이 별건 수사, 그걸 그렇죠. 하다가 안 되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걸 막 쑤시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 그렇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패습, 그게 정치판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드러났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비극인데. 그 범죄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한다. 저는 그거는 가장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였고, 어쩌면은 아까 제가 말했을 때 국가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보고 첩보라는 거는, 그것이 개인을 어쩌면 사찰 정보를 모으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 남들보다 많이 알고 그걸 통해서 첩보가 인텔리전스 아닙니까? 이게 지적인 우위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는 것인데, 남의 흠결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거를 국가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거부터 접근 방법이 이상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준석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텔레비전 토론을 해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가는 사람이고 많이 불러내는 이유가 말이 정확하고 특히 예측력이 있어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그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 경우가 많은데 14일 날 탄핵될 것이 분명하니까 앞으로 한 1년, 2년 단위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저는 이번에 이 내란에 대한 수사는 보수 진영과 대한민국 시스템을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당장 이번에 내란의 병력이 동원됐던 육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상당한 숙분 과정을 거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논란이 좀 있을 것이고, 저는 아까 말했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180석 가까운 이제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까를 많이 궁금해 하는데, 저는 민주당에도 일정 부분의 분열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보수는 그거를 전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양당제에서 양당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배짱 부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국이 사실 노동당이라는 당이 양당의 한 축이 된 것은 채 100년이 안 됩니다. 예. 결국에는 시대상에 따라 가지고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되고 그러면 노동장이라는 것이 올라간 것이 원래 자유당과 보수당의 대립 아니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게 또 양당 정치고, 생각보다 그거는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미국도 보면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스탠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노예 해방을 했던 공화당이 지금은 오히려 백인 노동자층을 대변하고, 오히려 남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소수 인종의 표를 바탕으로 집권하는 이런 구도는 그것도 100년 남짓한 시간에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채가 이제 있은 지가 70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저는 충분히 대한민국의 또 그런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 대결 구도가 허물어질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오히려 완고해지고 고려될 수 있는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 자처하는 그 세력의 뭐랄까요? 경직성을 이제는 타파해야 될 시점이 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수 진영이 벗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은 관료주의에 대한 애착. 네. 보수 진영의 소위 말하는 본인들이 기업을 키우고 뭐 자유와 창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갈수록 관료들이 정치 권력 독점하는 이 경향성이 있었던 것이고, 급기야는 그 관료 중에서 가장 시야가 좁다고 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고위 관계자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걸 빨리 어떻게 탈피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역으로 1990년대에 YS의 파격적인 인재 발탁, DJ의 파격적인 인재 발탁이 지금까지 한 20, 20년 정도의 시간을 끌어온 거거든요. 지금 이제 국회의장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딱 그런 발탁에 의해서 정치를 시작한 세대인데, 이분이 의장이 됐다는 거는 한 세대가 갔다는 겁니다. 예. 보통 20년을 한 주기로 본다 그러면은, 이분이 의장이 됐다는 거는 그때 처음 초선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의장이 되어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라는 거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앞으로 1, 2년 동안에 뭐 굳이 보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일신하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일본식의 사실 뭐 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역동성 없는 정치로 가느냐, 예, 기로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은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종북 운동권만큼 위험한 게 정치검찰 출신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료대란을 통해서 새삼 느끼는 게 이 예. 관료주의, 예. 관존민비. 예. 그러니까 의사들을 완전히 졸로 보고 예. 의사들을 이번에 처단 대상으로 보는 이런 관료주의. 예. 관료주의가 진짜 문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는 그냥 계기고 관료가 줄기차게 권력을 유지하면서 연명하고 있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 진짜 보수 같으면은 이 레이건처럼 이 관료주의가 사실은 보수의 주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관료 사회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발전에 있어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심지어 이제는 관료들의 편협한 경주마 같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온 시각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바라볼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뭐 지금 5급 행정고시 봐가지고 한 20, 30년쯤 달려야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승진을 누가 시켜주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권교체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디에 줄 서느냐를 20년 동안 30년 동안 고민해야 되는 그런 관료의 삶으로 큰 시야를 가질 수가 없다. 이 관료의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산업부 관료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장관까지 도달했다는 거는 어느 시점에는 탈원전에 찬성했다가 어느 시점에는 탈원전에 반대해야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소신이 있으면 절대 못 올라오는 위치가 장관이라는 거고 차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그런 소신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갈라서 관료의 삶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 의료대란 일어나고 나서 가끔 옛날 생각했어요. 옛날이라면 1980년대 이 무렵인데 그때 우리가 만났던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 있었거든요. 네. 중앙공업을 실질적으로 네. 주도했던 오원철 같은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정보통신부 장관 했던 이석채 장관. 그리고 의료보험 과장으로서 의료보험 3파 역할을 했던 김종대 같은 사람, 네.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보면은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이야기했다고. 네. 그 뭐 사소한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요새는 그런 관료가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시스템에서. 거의 90년대 후반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전자정부를 구축한다 했을 때 그때도 보면은 이거 하려면은 뭐 10년은 걸리니까 중간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긋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거를 하려면 근데 정치적 안정이 중요한데, 그렇지. 저는 윤석열 검사의 폐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무수한 관료들의 행동을 직권남용으로 잡는 것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관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기록에 남아서 너희는 직권남용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판단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돼버린 본인의 발목을 잡은 것이고, 저는 공무원의 재량 행위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진짜 뭐 국고로 손실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재량 행위는 좀 더 폭넓게 인정돼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내 인생의 하향연화를 꿈꾸면서 어디 고검에 가가지고 놀고 있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한방 하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직권남용에 큰 장을 열어붙이면서 공무원 사회는 이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정치판에서 이제 윤석열과 함께 이 보수 중에서도 이 낡은 보수는 이번에 같이 침몰한다고 침몰하는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보수가 망할 수는 없고 지금도 뭐 보수층은 아직도 살아 있는데, 여기에 개혁신당이 보수의 구명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고, 그게 비록 세석이지만은 아주 참신한 세 분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어떻게 보수를 살릴 거냐. 저는 보수의 입에서 다음 대선 때까지 일부러라도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안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이 되면 안 되다, 그러니까 보수를 찍어라는 단순 명제에 반응할 정도의 사람이면은 이미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파나 아니면은 어느 지면상에 그런 이재명에 대한 안티 이재명의 아젠다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수가 아젠다를 밀고 나가야 될 건, 저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2022년 대선 때도 이재명이 싫어가지고 윤석열 찍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봤을 때는 가진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민주당 뽑으면은 가진 자의 것을 빼가지고 네가 더 잘 살 수 있어라는 그 명제 자체보다 누구든지 공정하게 경쟁하면은 너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명제에 더 동의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 관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80% 이상이 대학을 갔고 그 중에 상당수는 경제학 개론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장의 궤를 그렇게 바꿔놓고 한 차기 대선까지 3, 4개월의 시간이 있다 치면은 그거를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에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선거판을 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번 총선이 되기 전에, 제가 탈당 직전에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선거를 지휘한다고 했으면,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120석에 130석 정도 할 수 있다. 그건 허언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그때 한다면 120석, 130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오늘 저에게 3, 4개월 뒤에 보궐대선의 분위기를 어떻게 짤지 보려면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한 20%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겠지만은 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답을 하는 순간 전략이 아니고, 그렇지. 답을 하는 순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20%에 나간 선결 조건이 뭐냐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얘기하지 마라. 예, 종북 얘기하지 마라. 예. 그 얘기에 반응할 정도의 사람이 어차피 안 찍는다. 쓸데없는 예. 형성이 있다. 근데 제가 이걸 아주 비극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다만 아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존속하는 한, 그것이 독이든 성배랄지라도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걸 외치면서 선거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선거 망각될 거다. 만약에 오늘부터 모든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이재명을 내려놓고 보수의 비교 우위 지점이 뭔지를 자각해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저는 20-30%의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선거의 주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나 아니면은 이제 기성 언론에서 하는 얘기와는 다른 아젠다들이 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8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가서 해리스 캠페인을 보고 제가 아주 짤막하게 평가하면서 해리스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는 오히려 해리스가 그 당시에 자만했기 때문이에요. 자만했고 기성 언론이 오히려 그런 뭐 PC주의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본인들의 도그마에 심취해가지고 트럼프 캠페인을 과소평가했던 게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에 뭐 트럼피즘으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의 과오를 치죄하자 정도의 단순한 선거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네. 윤석열을 겪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사전 검증에 국민들이 실패한 것인데 물론 사전 검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은 다음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재능적, 인성적 자격 검증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중립적인 기관에 가가지고 정신감정도 받고 건강 검진도 받아가지고 그걸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선거를 간단한 기준에 의해서 치러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측근 비리에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사람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이 없다 해도 누군가를 드리는구나. 그게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절대 선과 절대 정의로움을 강조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아주 반리에 무너지기 쉽다.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평가 기준에 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이기고 나서 미국에서 보도 나온 걸 보면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한국에서 배웠다는 식이야. 뭐냐면 이 백인 남자한테 집중하는 트럼프의 전략이 성공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걸 했다고 하는데 그 바로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은 뭐 여가부 폐기라든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에 대한 대응이 이제 또 세대 포위론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고 한 걸 카피한 것 같더라고. 그 봤죠? 그 기사 봤죠? 예,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종북의 허상을 쫓는 것이 아주 지금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왜냐하면 실제하는 종북의 위협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아무데다가 종북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지, 종북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도 똑같은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이, 그들은 평생 이제 선악의 대립에서 살아왔던 거죠. 독재를 하는 세력은 악이요, 우리는 선이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 큰 세력을 선이라고 포장하기에는 낑겨 들어간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대단한 선은 아니지만은. 그 가서 재벌집을 털고 무슨 방화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선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근데 저는 그게 단순히 이제 그 구도를 넘어서가지고 너무 넓게 걔네도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악을 찾다 보니까 페미니즘과 그러면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A와 B로 나누거나 A와 A-로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선과 악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렇죠. 페미니즘이 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즘이 선이다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절대 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면 범죄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계속. 예. 어디서 길거리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 치안이 안 좋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자라서 죽었다로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저는 그 오류에는 굉장히 지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미국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미국의 인종차별은 우리나라의 젠더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실존하는 그런 갈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어떤 인종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불거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누군 백래시라고 하지만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면은 당연히 역으로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게 이제 트럼프이즘이 의존했던 그 본질인 건데 저는 지금 한국의 그런 어떤 페미니즘이나 소수자 정치 같은 경우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상황이다. 그게 사실 이번에 정의당의 소멸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정의당이 얘기하는 원래 노동이나 인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소멸될 수가 없는 주제였는데 왜냐하면 노동이나 인권에 대한 것들은 인권에 대한 부분 솔직히 과하기가 힘든 주제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페미니즘에 대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여성 우월주의나 이런 걸 보면서 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지점들이 나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긴 그 이유는 몇 가지에 집중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인플레를 과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뮬레이션 예. 그것도 과장하고 해서 이겼는데 말하자면 실생활에 딱 그 밀착하는 공약을 네. 걸었는데 이제 우리 다음 대선도 선악이라든지 뭐 이념이라든지 이런 큰 담론 말고 구체적인 우리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걸 가지고 승부가 갈리는 그런 선거판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젊은 세대가 좀 바뀌었다는 게요. 이제 이 10년 전쯤에 보면은 미국 정치권도 그때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주장이 뭡니까? 그 사람이 올라탔던 주장이 1대 99의 대결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해리스 캠페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노동자를 위한 민주당은 사라지고 소수자 정치만 남았다. 라고 통렬하게 이제 해리스를 비판했거든요. 근데 그 진단이 아주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버니 샌더스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저는 그 주장은 맞지만 또 한 분 지적하고 싶은 게 그렇다고 버니 샌더스가 했던 주장이 지금 미국 민주당에 다시 나왔을 때 인기가 있을 것이냐. 그때 주장이 뭐였습니까? 1대 99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1%의 부유한 월가의 사람들이 99를 착취하니까 저 사람들을 타박해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 겁니다. 한국에 최근에 비슷하게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요.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이제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이 금투세 논쟁 아닙니까? 근데 금투세 논쟁을 하면서 진성준 의원이 끝까지 이해 못하고 항변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이거는 주식해가지고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대한민국 1%나 되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그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과세해가지고 나머지한테 혜택이 되는 일인데 왜 젊은 세대가 반대하느냐. 이제 젊은 세대는 그런 단순히 갈라가지고 가진 자를 뺏어가지고 그 덜 가진 자에게 배분한다 논리에 안 움직인다는 거죠. 왜냐? 1%에 해당하는 그 대주주나 아니면은 이런 많이 버는 사람 규제했을 때 그들이 자본시장에 탈출하면은 내가 비록 많이 벌지 못하지만은 99인 나의 주식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는 그 연계 효과를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1대 99 담론이 먹히지 않고 민주당도 이제 손해를 본 거죠. 이런 게 계속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면요. 집을 가진 자와 세입자 간의 이런 대립을 추구했으나 가진 자에게 집을 여러 채 가진 자에게 세금을 때렸더니만은 내 전월세가 오르는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한 그 판단의 기준이 된 거죠. 이제 민주당이 예를 들어 25만 원 준다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냐? 그때 코로나 때 겪어봤던 것이 그때 뭐 25만 원 받았습니까? 100만 원씩 받아봤잖아요. 내가 코로나 때 민주당 문재인 정부 하자한대로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용돈 받았는데 그거는 뭐 고기 사 먹고 안경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혜택은 받지만은 그에 따른 인플레로 내가 만약에 월세나 전세를 더 많이 내게 됐으면 나한테 이득인가? 토탈로? 이걸 판단할 줄 아는 게 이제 젊은 세대라는 겁니다. 절대 산업화나 민주화에 대한 선악구도로 투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1988년으로 기억되는데 예. 아버지 부시하고 두카키스가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토론을 하는데 CNN 앵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두카키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매사추세츠 주지사로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데 만약 당신 부인이 강간 살해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범인에 대해서 사형 집행에 반대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두카키스가 적각 받았습니다. 쇼 선생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랬거든요. 그걸로 이 사람이 선거에 졌다고. 왜냐하면 너무나 이야기하는 게 사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고민도 안 하고 그 순간에 딱 두카키스 표정을 비쳤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한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폐지론 한국에서 지금 사형 집행해야 된다는 여론조사를 하면 한 70%대요. 그렇죠. 지금 9명의 미집행 사형수가 있는데 이들이 죽인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부녀자라고. 그리고 노인, 누계로 200명쯤 된다고. 그럼 이 아무런 합의 없이 아무런 공론과 과정도 없이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취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집행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회개도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왕노릇 하고 있다고. 오히려 무기징역은 역을 시키는데 이건 역도 안 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선거 공약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은 근데 우리 실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걸 이제는 정치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오늘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저런 괴물이 왜 나왔느냐. 한국의 국가 엘리트가 실종되어 버린 거라. 각 작은 분야의 전문적인 엘리트는 있지만 국가 전체를 보고 역사를 마주하고 장기적으로 보는 국가 엘리트가 실종된 거는 군사 엘리트가 가고 그다음에 민주화 엘리트가 등장한 이후부터거든. 동시에 이 시대가 한글 전용 시대입니다. 한자를 안 쓰니까 인문적 교양이 부족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는 한 번도 자기 본명을 선거 본 적이 없어. 본명을 써야지. 윤석열은 발음 부호거든. 이게 결국은 한국어를 망가뜨리고 한국어가 망가지니까 국민들의 사고 능력도 약화되고 분별력도 약화되고 오늘날에 음보론이 판치는 세상으로 갔는데 이것도 한국어는 70%의 한자어와 30%의 한글 고유어가 성립돼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또는 우리가 집권하면은 한자 한글 혼용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은 표가 안 될까요? 저는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문해력과 언해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가 얼마나 윤택해지느냐의 기본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냐면 사실 정치라는 것이 제가 오바마 연설을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연설 자체가 이게 글도 아니고 말인데도 불구하고 기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도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논리 구조가 기승전결이 뭐 있고 이게 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비슷하게 하면은 제가 몇 번 이제 그 전당대 때 연설 때 시도해보고 이러면요 이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반응이. 그래가지고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시원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원하다는 말이 좋아하지. 시원하다는 말이 저는 이제 굉장히 가장 저한테 꾸준히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 욕박하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정치인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이재명 욕박하라는 가장 저급한 그 메시지 투사 방식인데 그거를 강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인문 소양이나 이런 걸 너무 강조하는 건 또 너무 또 엘리트주의일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를 제가 봤던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군주론만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군주론은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군주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비경험자 관점에서 참모적 관점에서 쓴 거거든요. 이래야 된다. 저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통치자나 군주가 정리했던 것 중에 꼭 대한민국에 제가 집권하기 전에는 군주론을 읽어도 되는데요.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매달 좀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오히려
명상록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거든요. 이 명상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회고적이면서도 본인이 직접 군주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항상 그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인과 평론가의 말과 생각 완전 다른 것처럼 대통령이 명상록을 읽어야 될 타이밍에 기교와 기술이 담겨있는 군주론만 읽었다. 군주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가 솔직히 저희가 아무리 사람들이 평가한다 하더라도 뭐 이재용이나 정의선 부회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이건희 회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창업주의 성격이 있는 사람들, 그런 창업주 또는 그 중흥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그분들의 회고록이라는 걸 보면은 꽤 고민의 지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 보면은 그 고민보다는 이미 경영의 기술에 들어가 버린 기업들이 많은데, 과거에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에 가보는 회고록을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승만, 박정희를 읽어야지. 저는 충분히 그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뭐 4.19 할 때 이럴 때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독립운동기의 이승만 대통령의 고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해방 혼란기의 이승만 대통령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는 고민의 현실에 있던 사람보다 진지한 고민이 없었겠죠.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연설은 1948년 8월 15일 연설입니다. 거기서 첫 문장이 이래 나와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비록 문제가 더디지만은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래요. 그 다음에 자기 포부를 쫙 밝히는데 그게 한 페이지 되는데 저는 그게 게티스버그 연설이더라고. 그러니까 미래를 딱 예언을 하는데 딱 그대로 됐어요. 그게 다 실천이 됐다고. 뭐 박정희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박정희야말로 이제 무장한 예언가인데 또 하나 명상록만큼 아주 실감 있는 게 관중의 말을 모은 네. 관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깜짝 놀라요. 네. 아, 이거 마키아벨리는 뭐 1500년 전, 1500년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그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고요. 근데 어떻게 요사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거 아닙니까? 곡간이 차면은 뭐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하면 영역을 안다는 뭐 이런 물고. 그 다음에 저는 동양에서 나온 말 중에 최고의 말은 실사구시라고 생각합니다. 실사구시, 이것도 한자로 써야 되는데, 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옳은 방향을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과 사실. 그렇죠. 현실과 사실에 딱 기초하면은 크게 안 틀리거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합의를 해야 될 게 이 대통령 진짜는 위험하다. 네. 특히 과거에는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서 역사를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지 대통령이 아니고 사고 안 치는 걸 안 치도록 막는 제도가 그렇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역시 내각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권력 견제와 균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에 계엄 선포에 관한 결정 과정. 그 결정 과정은 완전히 손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외적의 침입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저는 계엄을 선포해야 될 가능성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만의 오권 분립을 이제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됐다. 3권 분립을 넘어서 오권 검찰 감찰권과 그리고 교육 학습권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검찰 감찰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을 장악해서 그 사람 잡아놓는 걸로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함이요. 두 번째, 교육 학습권 같은 경우에는 의대 증원 같은 이런 희한한 사고를 터뜨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권력 이걸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오권 분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냉정하게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과신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군 통수권이라는 것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냐면은 보수가 신주단지처럼 이제 했던 게 전자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이번에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던 거는 평시 전자권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권한이구나라는 걸 또 이제 국민들이 깨달았던 건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권한인데 이런 어떤 계엄이나 쿠데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없이는 잘못 쓰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나는 이게 참 이게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게 상징성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예. 지금 콤비가 윤석열, 김용현 콤비잖아요. 예, 그죠? 예. 일을 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한 게 청와대 이전 강행이잖아요. 예, 그렇죠. 청와대 이전 할 때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 예. 라고 딱 하고 나왔다고. 근데 가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임금 왕자 써가지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왕인데. 예. 그래서 마지막에 계엄령 선포하는 그 의식 구조를 보니까 자기는 헌법 위에 있다. 네. 완전히 왕이던데. 그렇죠. 그 사고방식이.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왕정이 아주 타도 안 된 공화국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왕은 왕이로되 보통 왕은 너그러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번에 계엄 선포문을 내가 읽어가지고 여기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짓, 과장, 왜곡이 20건이에요. 그렇죠. 그 짧은 문장이 충동적이고 격동적이고 우리나라 그렇죠. 역대 공문서 중에 최악입니다. 그렇죠. 최악의 공문서인데 물론 사실하고 틀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왕이야. 이 사람. 그럼 마음이 가난한 왕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나는 첫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이 서울법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법률기술자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법률기술자를 만들 때 그때 생각했던 사람이 윤석열이라. 그때 적폐수사할 때. 네. 왜 법률기술자가 만들어지느냐. 법대 교육에 보면은 중점을 안 두는 게 세 개가 있어요. 법철학, 네. 법제사, 국제법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 그리고 완전히 기능적인 걸 만들어내서 이 사람은 소년급제한 사람은 알지만 소년급제하면 그 뒤에는 책임을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 대표가 지적했던 파락군, 파락군 출신하고 서울법대 출신이 국민의힘을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돌아가죠. 그 정치 문화를 어떻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바꿀 수 있느냐. 그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바꾸는 방법보다도 저는 한 번쯤은 그 유권자의 의식 자체가 싹 바뀔 필요가 있다. 네, 유권자 의식 자체가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국가와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잘 규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아까 관료주의와 더불어 가지고 나라님이 많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문화가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님을 뽑는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대통령 문제가 유지되는 이유고요. 우리는 선출된 왕을 계속 뽑고 있는 겁니다. 뽑히고 나면 뭐 보수 세력은 특히 무지성적으로 이제 그 왕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고 그래서 저는 이 구조 자체가 깨지려면은 이 반인 반신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작업이 시스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오권 분립이나 이렇게 좀 권력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절대자적 기대를 유권자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 이 사람이 전지전능해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한방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가 있으면은 맹목적인 추정과 그 다음에 그거 잘못했을 때 아주 극하게 식어버리는 이 탄핵까지 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이 안에서 제가 거부권을 쓰기 시작할 때 제가 경고했던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거부권을 쓰기 시작하는 이상 이 사람은 민주당이 하려는 것을 막아세울 수는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함정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정말 삶의 자세가 엉터리인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남이 조금 이득 보는 걸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 정치의 묘인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게 하니까 못 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이런 정치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고 제가 명상록을 꼭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저는 영어로 그때 저희 학교에서 다 거의 읽으라고 수업 때 계속 읽으라고 해가지고 거의 그때 딸딸 외웠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상록에서 보면은 구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남을 미워할 만큼 그렇게 시간이 많냐. 정확히 문장이 아주 이제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된지 모르겠는데 이게 왕을 해보니까 느끼는 거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5현제 중에 한 사람인데 5명의 현명 황제 중에 한 사람인데 마지막이죠. 근데 이 5현제가 이 나라를 잘 통치했던 사람이 뒤에 남기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은 야 이거 왕 해보니까 진짜 바쁘고 내가 나라를 이끈 데 있어가지고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남을 미워할 정도로 시간이 한가하냐. 그 말 안에 많은 게 들어있다는 건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거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다. 네. 그리고 아까 이 대표 이야기 들으면 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군대를 숙청한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이 사태에서 우리 군대가 한 걸 보면은 총 한 방 안 쐈다고요? 네. 총 한 방 안 쐈죠. 그 다음에 누구 한 사람 끌고 간 게 없어요. 그리고 때린 것도 없어요. 네. 오히려 얻어 빠졌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대표한테 어느 경찰관이 혼나대.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내란의 구성 요건은 이제 국헌문화를 위한 폭동인데 네. 폭동, 내란,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이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란죄란 이 프레임으로 막 몰아붙이는데 여기에는 자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중자애해야 돼. 국군이라고 국군 무장한 집단입니다. 국군을 너무 코너로 몰면은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처벌이 가능한 내가 보면 처벌이 가능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윤석열, 김용현 빼고 누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난 들어요. 그리고 딱 계엄 해제 결의를 하니까 윤석열조차도 거기에 한마디 분소리 안 하고 다 취소시켜버렸다고.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국군을 숙청하려는데 숙청하려면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식으로 하나회, 사조직으로서 하나회를 숙청하는 걸 몰라도 지금 국군 안에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국군은 보존을. 그리고 지금 당장 북한군이 쳐내려오면은 국군 수뇌부가 지금 숙대밭이 됐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치가 하는 게 국군을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국군.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국민의힘은 입이 10개라도 이야기 못하고 지금 민주당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은 이거는 이 대목은 이준석 대표의 몫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아마 이제 이 모든 광풍이 끝나고 실제적으로 뭔가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가 나올 때 군 조직의 축소를 엄청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기무사가 이제 계속 이름 바뀌어가지고 뭐 옛날 보안사에서 기무사 했다 이제 지금 방첩사령부로 이제 된 것처럼 이름을 바꾸는 정도의 그런 변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완전히 체제를 바꿔버릴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검, 군, 경에 대해 가지고 그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도 그 수뇌부를 바꾸려는 노력을 굉장히 세게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은 조직을 엎어버리는 것이냐에 따라서 저도 대응을 다르게 할 텐데요. 저는 이번에 솔직히 군이 스스로도 이제 특전사령관하고 여단장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 옛날에 공수부대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사실 5.18 때 자기들이
구조 부대였던 것처럼, 아니, 구조 부대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거를 탈피하려고 45년 가까이 노력해왔는데 물거품이 됐다라고 자책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이번에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특전사령관이랑 여단장이랑 다 이렇게 말이 지금 하나씩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속 의원들 잡아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움직이지 않은 거면은 저는 그건 그거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실제 상황이지.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그 국회 안에서 당직자나 이 보좌진들이 막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인데 진짜 제압할 의도가 있었으면 5분 만에 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은 아주 우리가 면밀하게 판단해서 그런 그 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 제가 이제 저도 참 난감한 게, 제가 그때 12시 50분에 제가 그 국회 산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시 4분인가에 이제 그 계엄회장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1시 51분까지 그 문 앞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들어갔는데, 본회장 들어갔는데. 그때는 끝났죠? 네, 끝나고, 표결 끝나고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제 그 다음에 비상대기 했고, 근데 제 앞에 이제 막은 분이 여성분인데, 이제 60의 기동대장인데, 경찰에. 어제 이제 특수본에서, 국수본이구나. 국수본에서 이분을 수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참고인이겠지만은,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왜 이준석을 막았느냐. 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가 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 그 실무자급에서 왜 이걸 막아 세우느냐, 상급자 데려와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히려 그런 실무자세, 기동대장이면 경정이고 여기까지 치죄를 하는 것이 앞으로 공직사회를 경직시킬 수 있겠구나 생각 때문에 저는 좀 만약에 그 국수본에서 저한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면은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우리 5.18 재판에 전례가 있어요. 네. 5.18 때 그때 막 총격전하고 뭐 약 200명이 죽고 했지만은 처벌 수위는 딱 정해져요. 특전사령관. 네. 공수 여단장 중에 처벌받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밑으로 안 내려갔다고. 네.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번에 인상적인 게 그 특전사령관이 3번 리얼타임에서 전화를 받았거든. 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문 박차고 들어가서 끌어내 하는데 안 했잖아요. 그 명령을 받고 한 사람하고 그 현장에 나가 있던 대령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러면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안 했다고. 그 다음 3번째 전화 왔을 때는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이러면은 이런 사람을, 그렇죠. 이런 사람이 처벌 대상인지 아니면은 표창 대상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로 이 대령 이하는 처벌한 예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까지 건드리면은 앞으로 군은 명령 계통이 무너진다고. 군대의 명령은 바로 직속 상관의 명령을 듣는 거거든요. 대통령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고. 근데 거기에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혼란 사태에서 우리가 좀 이 의료 대란을 일으킨 2,000명 정원, 이거는 뭐 지금 막 진행돼가지고 곧 입학자도 이제 확정이 되는데, 지금 의사들은 이게 좋은 기회다. 또 우리 예 대표도 이 문제를 이왕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대통령이 결정한 2,000명이 그게 제대로 된 것일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12월 말부터 이제 정시 모집을 이제 들어가니까요. 그 전까지 대학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이게 꼭 정시나 이렇게 수시 인원을 공고한 대로 뽑을 필요 없습니다. 네, 실제로 대학교의 일부 전형을 보면은, 예를 들어 카이스트 같은 데 보면은 과거에 뭐 이런 일부 뭐 정원이나 이런 거 뽑을 때 그 공지한 인원보다 적게 뽑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의대 지금 이제 이 증원에서, 물론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될 줄 알고 지금 정시에 이렇게 많이 뽑을 줄 알고 했는데 갑자기 줄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뽑아도 내년 1학년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그 대학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 대한민국의 지금 의과 교육이라는 것이 대책 없이 늘려가지고 카데바도 없어가지고 지금 재활용해가지고 수업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를 통해 나온 의료인이 라이선스만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받고 그걸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실 우리가 뭐 양산한다 해가지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진다 보는 것도 이상하고, 저는 그거는 단순히 수험생의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러고 이제 이 나의 악몽인데, 지금 다음 대통령 후보가 용산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은 난 참 적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용산에다가 근사한 대통령실을 새로 짓는다든지, 또는 이게 악몽인데 지금 세종시에 짓겠다고 한 제2 집무실을 제1 집무실로 삼아가지고 아예 그쪽으로 옮기겠다, 충청도표도 없고 해가지고, 이게 나는 걱정입니다. 나머지 앞에 두 개는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세종시로 옮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는 사실 청와대에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을 거라 보는데요. 그렇게 한번 대통령 집무실이 개방되었다가 다시 그걸 하려면은 보안상이나 여러 문제로 또 그 나름의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임시적이었고 지속될 수 없는 시스템이었고, 사실 그렇게 대통령 집무실을 주변에 고층 건물이 즐비한 상황 속에서 개활지에 두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위험하다 봅니다. 이게 제가 첫날 그 대통령이 5월 9일날 이제 처음 직무를 시작했으니까 5월 11일인가요? 제가 대통령실에 이제 2022년에 놀러 갔을 때, 놀러는 좀 그렇고 방문했을 때, 그때 뭐 놀러 온 거 맞죠? 그때 뭐 일이 있어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처음 딱 보여줬을 때 제가 그때 경호처장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 김용현이겠죠. 근데 여기 그런데 방탄은 됩니까? 주변에 보면 용산에 전부 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즐비하고 있는 방탄입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됐어. 방탄이 안 된 왜 들어가는? 방탄이 안 된 유리창에다가 대통령을 직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두서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원리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흘러간 겁니다. 근데 이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이 가면은 그게 천도거든요. 네. 천도라는 게 이거는 대통령실 옮기는 것보다 한 100배쯤 더 중대한 문제고, 네. 이건 민족사적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 남북한의 대결이 결국 평양과 서울의 대결인데, 그럼 서울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고, 그 서울도 사실은 광화문이거든. 광화문이 민족사적 정통성의 핵심인데, 이걸 용산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세종시로 옮기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천도가 돼버리고, 천도가 되면은 서울에 남는 거는 국회의사당은 또 한동훈 대표가 나와가지고 또 옮긴다 공약을 해버렸다고. 그 남은 거는 대법원밖에 없다고. 대법원만 있으면은 여기서 정통성이라는 게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 조직의 정신과 영혼이 세종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시의 입지가 앞으로 통일까지 내다봤을 때 그게 적당한 수도냐 하면 아니거든. 이게 내륙이고 더구나 역사적 배경이 약하고, 그럼 세종과 평양의 대결에서는 난 세종이 밀린다고 봐요. 그래서 한반도의 김일성 세력들이 줄기차게 이 천도를 주장한 거 아닙니까? 노무현 후보가 그때 주장했던 게 신도시 건설이었거든. 행정도시. 네. 그때 나중에 이거 보니까 행정도시 한다는 놓고 청와대 옮긴다는 것까지 있으니까 그때 이명박 시장이 위헌 제소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헌법 개정 사항이다. 그러니까 불문법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게 또 나중에 그 행정부의 반을 옮기는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가지고 지금 국가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그냥 불가피하다,
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차원은 아니에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일으킨 것과 그 사람 말대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기 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기 갔기 때문에 될 수 없다고. 그건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기는 청와대로 돌아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부분 개방했는데 그거 유지하면 돼요. 저 백악관처럼.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가지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이거를 두서없이 이전하냐라고 제가 비공개에서 발언했다가 그거를 3분 만에 모 최고위원이 카톡으로 대통령한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아니 그래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난리쳤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절차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김종인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나와가지고 정치 교체, 세대 교체를 주장하면은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2026년을 생각하고 한 건데 2027년이지 2027년을 생각하고 한 건데 너무 이게 앞당겨졌는데 저는 정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도 대선에서 그렇게 쉬운 결과들을 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생각해보면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변이라 생각했지만은 그때 제가 이제 멸지각지에서 뒤에서 보는 후배 입장에 봤을 때는 이유찬 캠프의 캠페인 수준을 보니까 지금 왜 전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동탄에 당선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의외로 보면은 다 시대상에 맞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젊은 세대의 그 본질적인 고민을 이해하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그죠? 무능한 걸 보여줬잖아요. 그죠? 무능한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무능한 걸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억지를 쓰는 과정에서 자멸하고 말았는데 이 보수에 쪽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실력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뭐 종북 한마디로 다 이렇게 무시해버리는데 내가 이쪽 과정을 보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유능한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그 전략도 아주 뛰어나고 난 그래서 야 이런 세력을 상대로 우리 이준석 대표가 그 몇 가지 대전략으로 이긴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 국면에서도 탄핵 국면에서도 보면요. 민주당에 사실 김병주 의원이나 아니면 박선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거기에 젊은 저랑 동갑이지만 이소영 의원 이런 사람도 주목을 받는 게 보수가 엘리트성을 승부한다는 말이 2012년 이후로 끝났어요. 예. 지금 그러면은 보수 진영에서 사성 장군 출신 그런 국회의원이 있느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계속 삼성 장군 중에 나오잖아요, 지금. 없어요. 사성 장군이, 이제 사성 장군이면은 옛날 같으면 당연히 보수 정당에 와서 정치하는 건데, 사성 장군도 이제 민주당 가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외교관 출신이요? 저쪽에 보면 뭐 외교관 출신들 꽤 있고, 뭐 미성락 그 의원이라든지, 뭐 다 있고, 김준영 교수도 있고 다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국민의힘에 지금 외교관 출신, 뭐 김건 의원 있고 하지만 옛날 같은 외교관 출신은 당연히 보수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오고 있는 거고, 뭐 김한규, 이소영 이런 민주당 의원들 다 김현장 변호사 출신의 똑똑한 거는 이름 날리던 사람들이고, 근데 지금 보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보수는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보수라 그러면은 이런 TK에서 그런 인재들이 배출된다 했을 때 제가 항상 관복 색깔로 비유하지만은 옛날로 치면 당상관들만 왔어요. 그러니까 최소
TK에서 어디 공천받아서 이제 그러면 차관 이상급, 뭐, 판서나 참판을 지낸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와서 출마하는 게 TK의 출마 전선. 요즘은 대부분 행정관 출신입니다. 그래. 예. 이 대부분 행정관 출신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2012년에 16년에 이럴 때 보면요, 차관 출신들이 대구에 4명인가 나왔을걸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행정관 출신 아니면 어디 뭐, 그렇게 구청장 출신 뭐, 노위원 출신 이렇게 나오고, 시의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수는 토호화를 택했고요. 토호화. 예. 토호. 민주당은 엘리트화를 택했습니다. 그 아주 아픈 이야기시더군요. 예. 토호화와 엘리트화의 길이 완전 갈린 겁니다. 왜냐?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누구든 영입해서 당선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췄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 지역이 TK인데 그 TK, PK는 오히려 토호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인재 배출 될 리가 없고, 그러면은 굳이 몇 명 영입할 수 있는 게 비례 몇 명인데, 비례는 태생적으로 선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회용이에요. 예. 근데 민주당이 자기들은 당원이 400만이라고 그러는데 네. 국민의힘은 좀 늘려서 절반 정도 됩니다. 한 80만 돼.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당비례 당원 150만 정도 되고요. 국민의힘 79만 정도 될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안에 3명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저는 우왕좌왕이 사실상 우왕좌왕 말고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단체장들 우르르 이번에 보면은 탄핵 반대 처음에 나섰던 거는 그럼 뭡니까? 이게 여기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탄핵이 될 것 같은데 우선 반대로 하면서 그 경선에서 인기를 끌어가 당선된 다음에 그 나중에 본선 나가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 걸 텐데요. 절제적으로 독수독과입니다. 이번 판에서는 탄핵에 반대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다가 나중에 본선 가서 당선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죠.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탄핵 반대한 사람들은. 보수 정당의 비겁함이라 하면, 예를 들어 지난 탄핵 때도 보면요, 60여 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거든요. 그 안에는 나경원도 들어있고 주호영, 권성동,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단체장이었지만 김기현 대표도 그때는 찬성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뭐 거의 다 찬성했거든요. 네. 지금 뭐 의원하고 송석준 의원 이런 거 다 찬성했거든요. 자, 그럼 찬성했는데 그분 중에서 그러면은 본인들이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전부 다 삼선 의원식하고 뭐 원내대표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맞는 말이지.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 후배들한테는 거꾸로 본인들이 기득권의 대상이 되니까, 야, 니네 이거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예.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탄핵의 짐은 무겁다. 하지만 나눠들면 들 수 있다. 전에 페이스북에 올릴 때. 예. 그때 보수가 어려웠던 건 비겁하게 나눠들지 않고 한 사람한테 온팡지게 씌워가지고 저놈을, 그러니까 희생양의 정확한 표현이죠. 스케이프고트의 정확한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우리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건데, 저는 그 비겁함은 정말 그거는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탄핵 반대한 국회의원들이 이게 훈장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족쇄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이 보수 정치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네. 그죠?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 탄핵도 이제 사람이 경험에 지배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옛날에 탄핵해봤더니 이렇더라라는 소리 하는데, 그것이 설사 맞는다 하더라도 피도 안 섞인 사람이 뭐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뭐 100몇십억 모았다 그래가지고 탄핵되는 것과 비상계엄을 내려가지고 탄핵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걸 인지 못하는 거는 진짜 원색적인 표현으로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저는 진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계엄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가지고
예전에 박근혜 탄핵이랑 비슷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 정당의 판단 능력이 그냥 소멸됐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이 세계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가 이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처단된 게 몇 분 있는데 네. 저기 10몇 세기인가 베니스에서 그 국가원수를 도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공화국을 없애버리고 네. 저 왕정으로 하려고 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렇죠. 참수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표토르 3세 네. 표토르 3세가 집권해가지고 그때 7년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 네. 그 프러시아를 코로나로 몰아넣고 있다가 프러시아하고 일방적으로 휴전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과 동지를 바꿔버려요. 네. 그러고 프러시아 군제를 받아들이고 하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이 근위대가 에카트리나 부인인 에카트리나 2세하고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표토르 3세도 죽었다고요. 이 두 가지 경우 유일해요. 두 가지. 근데 이번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국가원수로서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대역죄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국가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네. 왕을 그렇죠. 타도한다든지 하는 대역죄고 이거 영어로는 하이 트리전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하이 트리전. 대역죄는 이 대명률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준하는 게 내란죄 있고 이제 여적죄 이런 걸 이제 합친 건데 자, 이 사람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논리가 오늘 발표한 대로 망상에 의한 친위 쿠데타 시도였다. 이걸 편들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인데 이 세력이 앞으로 과연 온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젊은 이제 형사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들이 저랑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윤석열 통해 할 수 있는 변명은 두 가지밖에 없다. 1. 김용현이 시켜서 했어요. 김용현이 시켰다. 네, 김용현이 시켜서 했다. 그리고 2. 본인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심신미약 사태를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술로는 안 될 테고 또 심각한 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반농담조의 자조적인 그런 얘기를 법률가들이 하는 거 보면서 이런 법이 생길 때는 이런 법이 실제로 적용될 상황을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제 해석이 굉장히 난감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반역죄에 해당하는 이 내란죄 아니면 여적죄라는 게 그 주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상상하고 만든 법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률가들이 고민이 좀 될 거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어디서 한 이야기 같은데 앞으로 대통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외교 안보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더 채워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사이 진행되는 게 예. 좋은 현장 사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면은 군 통수권자라는 자가 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무지했으면 이런 일을 벌이느냐. 예. 군 통수권자라 함은 진짜 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보나 모든 면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혼자 도사훈련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냥 보면. 예.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문명적인 이야기를 아주 거창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들은 뭐 동서고금물 다 이 센스 오브 히스토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뭐 트루만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교양이 너무나 부족한데 특히 뭐 이런 예를 들면은 중세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게 요새는 뭐 암흑기라고 안 하지만은 워낙 교황 지배 체제가 강해가지고 이 앞길이 막혔을 때 우리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나는 정신면에서 역사적인 면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최근의 역사는 사실은 조선조 아닙니까, 그죠? 조선조 이전과 조선조 이후는 굉장히 다른 나라인데 우리의 민족사의 가장 제1황금기가 신라가 상북통일한 다음에 세계체제에 편입돼가지고 한 300년 동안
말하자면은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고, 그때 경주는 세계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신라의 삼국통일을 그걸 좌파적 역사관으로 해가지고, 뭐 외세를 이용한 반민족적 뭐라고 해가지고, 말도 아닌 걸로 해가지고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이제는 한국판 르네상스 운동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조선조를 극복하고 고려, 그 다음에 신라, 삼국시대로 올라가는 이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스피레이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알아먹을 사람이 정치인 중에서는 이준석 대표밖에 없었고,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 천재라고 생각하고, 대전략가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대전략은 정권을 결정하는 게 전장이 아니고 선거판에서 그 세대포이론이라는 전략으로 정권을 일단 윤석열 대통령한테 갖다 바쳤는데 여기서 이제 망쳐버리러 오니까 참 그게 당당하게 자랑하기가 좀 뭐 하고 해가지고 좀 그렇겠지만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표의 말과 글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 수준인 것 같고, 정치인 중에 의록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 궁금한 게 요새도 책을 봐요? 저는 요즘은 새로운 책을 읽기보다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다시 좋았던 책들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명상록 얘기한 게, 저는 탄핵 사태 이거 터지자마자 제가 아까 했죠. 저는 영어로 읽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이제 번역판을 이제 하나 주문했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책이 그냥 제 개인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것의 의미보다는 그걸 어떻게든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대중에게 전달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공부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책으로 한다기보다는 요즘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예,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하는 게. 저는 사실 제가 참 다행이었던 게 27살에 정치를 하면서, 물론 우리 조갑세 대표님 포함해서 앞선 세대의 현인에 해당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책이야 나중에 누가 따로 읽을 수 있지만은, 아까 말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경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제가 정치하면서 갖고 있는 전유재산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상당히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들인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가지고 권위자 절대자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 사람이면 차라리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학생 토론 배틀 같은 걸 나가가지고 가끔 심사를 해보고 이러잖아요. 그럼 나무위키의 찬성 측 의견과 반대 측 의견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사고의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의 나무위키에 기록된 걸 갖고 찬성 반대 측이 싸우면서 기교만 부리는 겁니다. 맥락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스토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요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비력상을 받은 독일인 한국학자가 그 김윤덕 기자하고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걸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보다는 병원에 먼저 가야 된다. 그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한국은 철학이 없는 나라 같습니다. 절에 가면은 그거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에 가는 순간 외국인이나 한국인이 다 바보가 됩니다. 자꾸 한글이 세계에서 최고로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한국에서만 우수하는 거지. 다 언어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도 한글 전용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철학이 없다는 이야기. 철학이 왜 없는지, 그리고 인문교육이 무너져 버렸는데, 인문교육이 결국은 정확한 언어에서 출발하는 거라는데, 그 정확한 언어가 안 되면은, 저는 지금 뭐 이 질이 확 떨어져 버린 이 정치는
아마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결국 국민들 수준에 맞춰서 가는데 이걸 과연 IT라든지 AI라든지 이걸로 과연 보충이 되느냐? 저는 한국어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위기를 이야기해도 여러 사람 중에 이런 이야기하면 공감하는 사람이 한 사람 될까?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어의 위기, 한국어를 가장 잘 사용하는 분이 한국어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이걸 정치권에서 공분화를 좀 네. 시켜주면 좋겠다는 거고 특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특정한 사람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지금 추진하다가 힘이 빠졌는 것 같은데 광화문 현판이 지금 한자로 돼 있거든요.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이 쓴 광화문 한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복원하면서 야, 다시 옛날 글자를 광화문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글로 또 바꾸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바꾸지느냐 하는 논리가 뭐냐. 바로 앞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세종대왕 동상하고 안 어울린다는 거야. 경복궁은 조선의 궁궐인데. 아니,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 전용하라고 한글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화부 장관이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문화부 장관이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부 같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알파벳과 한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한글은 확실히 표음에는 효율적이지만은, 어쨌든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가지수라는 게 적기 때문에 동음 이어가 너무 많고. 맞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굳이 한자 안 써도 한자적 의미를 알고 있으면 참 편한 거고, 두 번째로는 알파벳은 그게 26글자 간단해 보이지만은 보통 영어의 접두사나 접미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한 4-5글자 정도 되기 때문에 26의 4승, 5승 정도의 가지수로 의미가 담겨있는 접두, 접미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글에서는 가지수가 좀 적은 편이라 가지고 저는 조어를 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어를 할 때 이게 사실 언어의 맛깔짐이 드러나는 건데 조어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부터 조어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외래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래어로 들어오지. 영어를 그냥 음독해가지고 외래어로 들어오는 형태로 가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떨어져가는 상황이 오는 건데 저는 좀 그런 게 아쉽긴 합니다, 저는. 이건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절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저는 운율문학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관심은 내년 1월 30일 이후에 선거가 치러진다고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선거판에서 무슨 분명히 역할을 할 거죠. 네, 그 무대에서 아무 역할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인 이상 역할은 해야 될 거고요. 무슨 역할을 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는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의미를 역사 속에서 다시 이제 찾을 텐데요. 저는 한다 그러면은 신 40대 기술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나이의 의미가 아니고 그때는 40대 기술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화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였다면은 저는 지금 신 40대 기술론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지금 변화에 맞춰가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생존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야만을 배척하고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부터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들을 어떻게 언어를 풀어내느냐가 이제 답이겠죠. 예. 아주 좋네. 예. 신 40대 기술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의 전략. 답이 나왔네. 저는 생존이라고 봅니다. 생존. 이게 생존. 예. 누구는 윤석열에 대한 복수라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생존의 문제인 것이고 안티 이재명은 절대 아니고요. 생존의 전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아랍권에 둘러싸여 가지고 생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아랍 국가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미국이잖아요. 근데 국가 생존에 대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이게 전시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이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겪어가는 와중에 포항제철은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여수 화학단지의 롯데케미칼 같은 곳은 지금 회사를 문 닫을지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 대안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오면은 그렇죠. 무너져 나갈 겁니다. 2차 산업부터 해서 지금.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존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왔다. 지금 잠깐 뭐 현대차가 무슨 뭐 전기차를 많이 팔고 이런 것 아니면 하이닉스가 뭐 HBM을 많이 판다 이런 것들은요 대한민국의 국가 규모에 비하면은 엄마를 오줌 누기식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랑이거든요. 저는 국가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걸 뒷받침할 정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가 닥칠 것이다. 근데 생존의 문제도 결국은 생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사실상 포기하고 편리한 대로 사는데 익숙하니까 결국은 행복도가 출출되고 우리나라가 행복도 조사를 하면 세계에서 57등 이렇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4등 아니면 5등이라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 공격을 겪은 다음에 조사한데도 1등이 떨어져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5등입니다. 5등. 이스라엘 가보면 아는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총 들고 나라 지키고 하는 데 대한 자부심이거든. 이 자부심은 우리 민족사회에서 가졌던 때가 신라의 삼국통일, 그 다음에 고려 때 몽고 침공 받아가지고 지켜내는 뭐 삼별초라든지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보수고 뭐고 다 젖혀가지고 이 아까 말한 좋은 생존의 문제, 그죠? 네. 그럼 생존하려면은 전략 정책도 있어야 되지만 생존 의지를 가진 국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국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건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